자, 우리 윤리적 성찰 들어왔고, 윤리적 성찰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 또 오늘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타인을 따라하거나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함양하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윤리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활 방식, 자,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단지 내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라는 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의 생활 방식, 나의 마음과 태도, 행동, 삶의 목표까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벌써 고2인데 우리가 유치원을 다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람들이 좀 묻죠. 꿈이 뭐냐. 근데 여러분은 꿈을 명사로 많이 말하죠. 근데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꿈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대통령이요. 대통령은 명사예요. 직업이잖아요. 동사로 말하셔야죠. 난 어떤 삶을 살 겁니다. 이렇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든가. 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도 명사인가요? 그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동사형으로 말하면 굉장히, 왜냐하면 대통령은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말하지 않는 건데, 요즘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생활 방식, 마음, 태도, 행동, 삶의 목표를 명사형으로 말하는 건 윤리적 성찰을 해볼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인간은 불완전해요. 완전하면 신이겠죠. 어쩌면 신조차도 불완전한데, 그리스의 신들은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럼 선생님,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해서 뭐 할 건데요? 이거죠.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이야, 얘들아?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행복한 삶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방법은 틀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나은 삶은 개개인적으로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다. 언제나 재정립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의 나의 행복한 삶의 기준이 중학교 때면 바뀔 거고요. 다시 고등학교 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성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고요. 자, 이제 윤리적 성찰에, 선생님, 윤리적 성찰에도 종류가 있네요. 종류가 있어요. 윤리적 성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개인적인 윤리 성찰과 협력적인 윤리 성찰,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인적인 윤리 성찰은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경험, 성찰의 대상은 일단 과거 경험이 성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거 경험을 성찰하면서 개인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행동과 인격의 유형을 성찰한다. 개인적 윤리 성찰에 뭐가 나? 그럼 어떻게 개인적 윤리 성찰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죠.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되게 강조하고 중요한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일기 쓰기. 내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일기를 씁니다. 그 평생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하루도 놓치지 않고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뭐가 되냐? 달라요. 어떤 말을 할 때도 한 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일기 쓰기, 성찰, 독서, 감상문 쓰기. 여러분 이거 우스워 보이죠? 특히 안 우스워요. 성찰, 독서, 감상문 쓰기 등이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써보면, 내가 일들을 단순하게 정리하다 보면 그 정리하면서 떠오르죠. 생각이. 나 이때 일이 있는데. 이런 어떤 판단들. 내가 다음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좀 부끄러웠는데. 이런 판단,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윤리 성찰이고요. 두 번째, 협력적 윤리 성찰은 개인의 도덕적 경험을, 여기 조치세요. 사회의 맥락에서 개인의 도덕적 경험이 이제 사회에다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사회의 맥락에서 성찰하거나 집단의 경우와,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 다른 말로 또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이 말?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경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건 전쟁이에요. 그러면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경험. 전쟁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전쟁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고 떠오른다면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전쟁에서는 뭐 입장 바꾸면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확실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비교할 때 선과 악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전쟁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 국가 대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대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가해자와 우리가 피해자를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가해 국가인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일본이란 나라가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경험. 그때 걔네들이 저질렀던 어떤 여러 가지 만행들. 물론 또 일본은 자기네가 피해자 어떤 경우에서는 자, 도쿄대 공습이라든지 원자폭탄에 최초로 정말 핵무기의 어떤 공격을 받은 나라가 또 일본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성찰하면서 집단 또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동과 방침을 성찰한다.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를 대표로 뽑은 게 독일 국민이에요. 그리고 독일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독일 국민은 찬성했습니다. 가해자가 되는 데 있어서 찬성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 내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죠. 지향해야 될 행동 방침을 성찰하는 게 협력적 윤리 성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협력적인 윤리 성찰의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아까 개인적인 건 일기 쓰기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협력적 성찰의 방법으로는 뭐래요? 구성원들끼리 뭐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대화 동그라미 토론 동그라미 또 개인의 도덕 성찰 포트폴리오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집단 피드백이 있죠. 대화, 토론, 집단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게 협력적 윤리 성찰의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계속 갈게요. 윤리적 성찰의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이든 협력이든 공통적으로 과거의 도덕적 경험을 분석하여. 왜냐하면 그게 개인이든 협력이든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성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성찰은 사고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과거의 도덕적 경험을 뭐 하는 거야? 분석해서 현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실천해야 될 실천 방안을 찾는 겁니다. 경험을 분석해서 현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미래의 실천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 나와 있어요. 되게 정리를 도식화시켜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죠. 과거의 도덕적 경험을 해상해서 자 이걸 현재 상황에 적용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통찰하는 게 윤리적 성찰이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과정이 나옵니다. 윤리적 성찰의 과정은 현재 자신의 도덕적 관심사와 관계에 있는 과거의 도덕적 경험을 회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냥 무조건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도덕적인 경험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관심이 있는 거. 현재 관심은 아까 우리 그 사례를 봤듯이 남편이 아프고 안락사를 원할 때 나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과거의 어떤 판단 경험들을 가져오겠죠. 과거의 행동, 감정, 판단과 같은 도덕적 경험을 회상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내가 과거에 적용했던 도덕 원리를 파악하고 그 도덕 원리가 현재의 도덕적 관심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상하는 거. 자, 그 다음으로 과거의 경험을 분석해서 그 당시 적용했던 도덕 원리가 타당했는지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 모범적인 도덕 행동이나 인격 특성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분석하면서
현재의 도덕적 문제 상황에 적용할 시사점을 마련한다. 아, 난 과거도 역시 올바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아, 내가 과거에 좀 모자랐구나, 미숙했구나, 좀 바꿔야겠구나 라고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정말 도덕적인 친구가 있어요. 절대 어릴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정말 순수하지, 순수하게 사악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착한 거짓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애가 되게 예뻐졌어요. 그럼 얘기하는 거야. 아, 얘 원래 안 예뻤어요. 얘 순수했어요. 라고 너무 사실적으로 말을 하면 그 친구가 상처받을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개인 또는 집단은 미래로 나가는 거죠. 미래의 도덕적 행동 방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 과거와 현재의 성찰을 통해 앞으로 어떤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할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쭉 해놓은 겁니다. 야, 오죽하면요. 봐봐요. 성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성찰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입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들을 집약한 자료, 수집철 또는 작품집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자, 1단계. 내 과거의 경험을 적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거짓말을 안 해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경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성찰의 주제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성찰 주제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과거의 행동에 대한 내용, 그 당시 내 행동을 이끈 도덕 원리는 단순했다. 거짓말은 나쁘다. 그게 도덕 원리였겠죠? 자, 현재 3단계. 현재 행동에 적용한 내용 적기. 현재의 나의 도덕 원리를 바꿀 필요가 난 있다 생각한다.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줬다. 그래서 4단계. 미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판단하겠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래에 다시 유사한 상황을 접한다면 과거와 똑같이 아니 나는 과거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물론 방금 얘기한 이 거짓말은 너무 유치하고요. 여러분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쓰세요. 만약에 과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 얘 나온댔죠.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처음 얘기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치세요. 1, 3, 성. 증자의 성찰 방법. 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증자가 어느 사상가인지. 유교 사상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증자의 이름은 까먹어도 증자가 유교 사상가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다른 말로 유교의 성찰 방법 1, 3, 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잘 나와요, 얘는요. 요렇게까지 다 별표하세요. 통째로. 잘 나온다. 지금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 나중에 시험 기간에 별표해놨으니까 얘는 꼭 잘 나오는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일 삼성. 나는 날마다 다음 3가지 점에서 성찰할 때 성 아닙니까? 매일 3가지를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살핀다,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1. 첫 번째. 남의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진 않았는가? 당연히 여기서 내 일은 소홀히 하지 않겠죠. 선생님 저는 제 일인데도 소홀히 해요. 포기한 거죠. 이번 생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벗과 사귀면서 신예를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가? 벗을 안 사귀면 되겠죠.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 아닐까요? 배우는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그럼 선생님 제대로 익힌다는 게 뭐예요? 암기해서 완전히 내게 돼야 돼.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암기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익힌다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습관화시키는 거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와우. 다시 1, 2, 3, 4 뭐야? 남의 일이라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벗과 사귀면서 소홀히 하지 신을 지키지 못했는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게 없는 건지 살펴보는 거야. 증자는 보충 설명에 나오죠?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자다. 공자의 도를 계승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손자 자사라는 사람을 거쳐 맹자에게 전해져 유교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증자가 유교 사상가란 걸 꼭 기억하시고 1, 3성
어디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까? 성찰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나, 둘, 세 개까지. 정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기를 써보면 끔찍하네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자, 다음 갑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폐에서? 그래요. 윤리적 성찰과 이제 드디어 뭡니까? 우리 성찰까지만 했잖아. 하지만 이 단원의 제목은 뭐였어? 성찰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윤리적 성찰을 통해 개인과 집단은 스스로 더욱 품격 있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과거의 생각이나 행동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리적 성찰의 결과 자신의 과거 경험이 타당한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행동했던 것이라면 앞으로도 하면 돼요. 똑같이. 난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타당하지 못한 도덕 원리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면 새로운 도덕 원리를 탐구해서 이를 실천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도덕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도덕적 탐구의 결과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 성찰은 자, 우리 윤리적 성찰 배우기 전에 뭐 배웠습니까? 이거 배웠죠? 도덕적 탐구. 배웠죠? 도덕적 탐구 과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윤리적 성찰을 배웠죠? 이 두 가지. 윤리적 성찰과 도덕적 탐구와 함께 이걸 다 왜 배우냐 이거야. 도대체 도덕적 탐구는 왜 배우며 윤리적 성찰이 뭔지 왜 배우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미래. 미래에 실천할 바람직한 행동. 미래에 실천할 바람직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천. 미래의 실천. 자발적 실천. 여기 나왔잖아. 굳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배운 이유는 이거야. 이거.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여기서 실천입니다. 실천하려고 배운 거야 이거.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배운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험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잘 나옵니다. 왜 나왔겠어요? 괜히 이분이. 이이 선생님 보시죠. 이 증자는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오고요. 모든 교과서에.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나오는데 교과서마다 인용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릇이라고 나왔어. 버릇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습관이 되겠지. 버릇은 사람의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딱 읽어도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아도 나쁘다는 얘기겠죠. 버릇은 사람의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꾸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행실을 독실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하는 것은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에 행하는 것을 후회하고도 저녁이면 벌써 다시 그렇게 한다. 선생님 여기 읽으면서 막 찔려요. 무지하게 찔립니다. 근데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리라 하는데 버릇이 늦잠 자는 버릇이 있으면 정말 하루도 못 갑니다. 반드시 크게 용맹스러운 뜻을 펼쳐 마치 한 칼로 밑동을 시원스레 잘라버리듯. 뭘 자르란 얘기야? 버릇을 자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씻어 털끝만한 남은 줄기마저 없게 하고. 멋진 말입니다. 때때로 깊이 반성하는 공부를 더해. 자, 버릇을 한 칼에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하래? 반성하는 공부를 더 하래. 플러스 시키래. 이 마음으로 하여금 옛날에 물든 더러움이 뭐예요? 버릇이죠. 이 버릇 한 점이라도 없게 한 뒤에 알아. 여기까지가 뭔데? 다 준비야. 준비 운동입니다. 뭘 하기 위한? 이거.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 저 선생님. 저 이번 겨울방학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모든 버릇을 단칸에 끊어버리고 나쁜 버릇을 단칸에 끊어버리고 좌정하고 앉아서 뭐해? 반성하고 성찰하고 나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야?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지혜에 따르면요. 공부가 정말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기만 합니다. 자, 왜 실천은 못 들어요?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밀러라는 사람이 쓴 성찰하는 삶이라는 글에 나온 대목입니다. 플라톤의 변론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끝없이 성찰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았다. 우리 소크라테스 배웠잖아. 어떻게 성찰하디?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제자한테. 제자가 소크라테스한테 항상 먼저 묻습니다. 스승님,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바로 대답해 준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좋은 삶은 이거 이러면 얼마 끝나잖아. 그러면 책이 안 나오겠죠. 끝났어. 제자가 스승님,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래, 좋은 삶이란 이런 거야. 그러면 끝. 책이 없겠지. 스승님,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래? 너는 좋다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좋은 거요? 제가 행복한 게 아닐까요? 그럼 또 좀, 그래? 그럼 행복한 게 무엇이니? 행복이요?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닐까? 그럼 마음은 뭐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답을 끌어내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제자가 좋은 삶에서 좋은이란 뜻과 삶이란 뜻도 몰랐다부터 출발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야? 성찰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되돌아보게 만들잖아. 끊임없이. 나는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는 자신의 핵심적인 믿음에 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거 네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게 뭔지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관적이면서도 타당하며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믿음을 스스로 세우고 이에 걸맞는 품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늘 질문하면서 자기 믿음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뭐 해야 돼? 검토해야지. 검토한 이후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믿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믿음이란 바로 자기 삶에서 품행에 관한 것이므로 만약 자기 핵심적인 믿음을 수정하려 한다면 이와 동시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의향도 있어야만 한다. 문장 깁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충동과 인상, 습관과 믿음을 일관성 있는 삶의 형태로 조직하고 통합할 수 있다. 여러분이 비문학 독해 문제를 풀잖아요. 국어 수능 모의고사에 보면 비문학 독해를 할 때도 우리가 사탐과 가탐에서 배운 제시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과 정치를 한 친구들은 법과 정치에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면 익숙해집니다. 경제를 한 친구들은 경제에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면 익숙해지고요.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을 했던 친구들은 그 지문이 나오면 익숙해지겠지만 생활과 윤리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시문이. 그래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문학 독해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도움이 돼. 그때도 문장이 길죠. 길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부터 자르라고요? 주어, 동사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사탐 제시문은 핵심은 항상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하지만, 그래서 접속사부터 시작하는 맨 마지막에 핵심은 다 있습니다. 언어 제시문은 워낙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두가식도 있고 미가식도 있고 양가식도 있지만 사탐 제시문은 무조건 뒤에 있다. 그래서 안 되면 시간이 없어 뒤에만 읽으세요. 마지막 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그리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 푸는 스킬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여기서 이렇게 해야만 자중요한 건 뭐야? 통합할 수 있대. 나의 삶의 형태. 충동과 인상과 습관과 믿음의 일관성, 하면, 이게 앞에가 다 뭔데, 한마디. 이렇게 해야만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성찰해야만이야. 성찰해야만, 그지, 성찰. 이렇게 해야만은, 성찰해야만이 이렇다.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 긴 제시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성찰의 중요성. 이렇게 됩니다. 또는, 성찰의 필요성. 선생님이 처음 대학에 갔을 때 교수님이 내준 과제가 책 반 권인데 한 줄로 요약하기가 아니고요. 한 문장 요약하라 했어요. 아니, 한 단어. 한 단어로 요약하게.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시킵니다. 제일 먼저 책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한 A4 용지 하나로 요약하기. 그 다음에 다시 A4 용지 반 페이지로 요약하기. 다음에 한 문장으로 주어 서술어가 있는 완결된 한 문장 요약하기. 마지막에 한 단어로 요약하기. 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책을 달달달달 읽고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답이 있어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답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한 단어는 정의 죽습니다. 이러면 자, 책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자, 이 책을 한 단어로 요약해봐. 정의요. 제로입니다. 점수. 선생님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정의잖아. 이제 그렇게 답이 쉬우면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요약하면 그래요. 성찰의 중요성. 굉장히 도움되고 공부에도 도움됩니다. 자, 윗글을 읽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서술해보자. 했더니 우리 친구들 얘기합니다. 봐봐요. 윗글 안 읽어요. 그리고 이게 읽기쓰기요. 이렇게. 우리는 아까 배웠거든. 개인의 개인적 윤리적 성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읽기쓰기가 있다. 그렇지. 맞아. 여기 나오잖아. 여기. 성찰 읽기쓰기. 성찰 감상문.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진짜. 개인적으로 성찰 읽기쓰기. 그럼 꼭 성찰을 빼줘요. 읽기쓰기 자체가 뭔데? 성찰이다. 읽기쓰기 자체가.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림 읽기 그린 적 있어요? 경나 유치원 다닐 때 일기 쓴 적이 있어요? 일기 쓴 적이 없어요? 설마? 있죠? 없다고요? 일기 쓰기 숙제 같은 것도 없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